오늘 이제 보실 내용은 이제 지난번에는 확정 납세면 변경이라고 하는 경정 효력이라고 하는 것 좀 어려운 주제인데 25페이지 가시면 하단에 그 수정 신고까지 해서 그 표현 징액 경정에 대해서는 병존설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병존설 따로 논다는 거죠.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고, 감액 경정은 이제 징액 경정 위주로 나오는데 감액 경정의 경우는 이제 역흡설 입장을 취한다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감소되는 세액 외세액이라는 키워드니까 혹시 모르니까 이제 감액 경정까지 알아놓으시고요. 그 표현만 해보시고, 수정 신고는 징액이죠. 늘어나는 거니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표현 들어가 있네요. 이것도 지문에 들어갈 수 있어서 잘 정리하시고, 26페이지 가시면 이제 납세물 소멸 사유는 지난번에 했죠. 그래서 납부 냈으면 소멸되는 거고, 충당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충당 퉁치는 거죠. 내야 되는데 환급받을 금액하고 이제 까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부가취소가 있죠. 부가취소는 성립의 하자가 있을 때 하는 거고, 부가철회가 있고 결손처분이 있었어요. 걔들은 소멸 사유가 아니었습니다. 그죠? 말장난. 그다음에 제척기간 만료하고 소멸시 완성, 이 두 가지가 이제 남았는데, 제척기간은 이제 부가권이라는 거 연결되는 거고, 소멸시효는 징수권에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가권과 징수권에 대한 얘기를 알아야 그래야지 전개할 수 있으니까 그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부가권, 징수권. 우리 납세무 일생은 성립, 확정, 소멸의 과정을 거친다. 그죠? 성립이 되고 그 다음에 확정되고 그 다음에 소멸된다. 그럼 이제 생겨났죠? 추상적으로 성립했다. 그럼 성립한 납세무에 대해서 이제 확정을 시키는 권한을 부가권이라고 해요. 근데 그런 부가권이 일단 우리 요즘에 신고납부 세목들이 많다 보니까 납세자들도 부가권 행사를 하는 거죠. 내가 신고함으로써 확정시키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국세 부가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 실신근조라고 하는 거는 과세관청과 납세자가 둘 다 준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그죠? 세소세기는 과세관청만 하면 되고, 세법 적용 원칙은. 부가란 말은 이제 과세관청과 납세자 둘 다 부과할 수 있구나 인데, 이제 앞으로의 전개되는 내용은 과세관청이 하는 부가권을 주로 생각하는 거예요. 주로 이제 부가 그러면 세금을 때린다 이런 느낌이 좀 들잖아요. 과세관청에서. 어쨌든 이제 부가권과 징수권에 대한 얘기인데, 부가권, 징수권 상황이 이제 납세무가 성립을 하죠. 이때 성립을 했다. 그럼 성립한 납세무에 대해서 이제 확정시키는 권한, 이제 확정을 시키는데, 이 확정시키는 권한이 이게 이제 부가권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이게 이제 부가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가권. 그다음에 확정 납세무에 대해서 돈 달라고 하는 권한을 징수권이라고 해요. 징수권, 부가권, 징수권. 이거 좀 이해해야 되겠죠? 부가권이라고 하는 거는 행사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거가 있겠어요? 부가권이라는 거는 세금을 이제 결정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정부부가 세목들은 결정하겠죠. 결정이란 말은 정부가, 과세관청이 과표와 세액을 최초로 확정시키는 것, 처음이라는 거, 결정한다. 결정했어 이거예요. 결정. 경정이란 것도 있죠. 경정이란 거는 이제 사실과 다르게 확정된, 확정 자체가 사실과 다르게 됐을 때 과세관청, 정부에서 이걸 다시 변경해서 바꿔서 확정시키는 것, 이게 경정이라는 거예요. 경정. 이것도 어쨌든 바꿔서 확정시키는 거, 최초로 확정시키는 거, 바꿔서 확정시키는 거. 그러니까 이게 다시 당연히 부가권 행사 중에 하나죠. 이제 결정, 경정. 근데 경정은 늘리는 것도 경정이고요, 줄이는 것도 경정이에요. 그죠? 감액 경정, 징액 경정. 그 경정에 이 경정 확정된 거를 다시 경정했을 때 경정의 효력이 좀 전에 얘기했던 이게 징액이면 병존설이고 감액이면 역급설이다 이런 얘기했던 거죠. 확정 납세물을 변경하는 경정했을 때 그 경정의 효력이 뭐냐, 그죠? 낯설죠? 그래서 저 혼자 하는 거 아니죠? 그죠? 그래서 연결져 지난번에 봤던 걸 연결시켜서 어쨌든 다 이제 이게 부가권이라는 거예요. 경정하는데 감액 경정인데 이게 아예 0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부가취소라고 하는 거예요. 부가취소, 그죠? 납세금 소멸사유라고 하는 부가취소. 이것도 부가취소로 해줘야 되는 부가취소. 0으로 바뀌었네. 있던 세금이 1,000만 원인데 0으로 부가를 취소하는 것도 당연히 확정시키는 권한이에요. 0으로 확정시킨 거니까. 그래서 이제 부가취소라고 하는 것도 부가권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 등등이 이제 부가권 행사의 어떤 예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확정된 납세물을 이제 다시 달라고 이제 하는 거 같아요. 세금 내라. 확정됐을 때 신고하면 확정되고, 법인세 신고시 맞죠? 신고 납부 세목들은 신고할 때 이제 확정이 되는데 그때 납부도 해버렸네요. 그러면 소멸되는 거지 이제. 근데 납부를 안 했네. 그러면 돈 달라고 해야지. 이제 징수해야 되겠죠. 그럼 돈 달라고 하는 건 뭐예요? 고지서 띄워야죠. 안 냈네. 그럼 독촉. 그죠? 익숙하죠? 얼마 전에 봤잖아. 고지, 독촉,
그다음에 압류 이런 것들 국징법에서 봤던 거. 요게 이제 징수권이라 국징권, 국징법 그죠? 국세징수법. 그래서 징수권은 이제 고지를 한다든가 아니면 독촉장을 띄운다든가 아니면 압류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하는 것들이 다 징수권이라고 보면 돼요. 그럼 이제 부가권과 징수권에 관련된 얘기를 이제 진행해야죠. 이제 알았으니까. 그럼 이제 부가권이 뭐다, 징수권이 뭐다를 좀 더 정리를 해보면 이 부가권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부가권의 성격인데요. 부가권은 일방 당사자, 주로 이제 과세관청이죠. 일방의 의사표시, 일방 당사자의 의사표시.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이걸로써 이제 법률관계가 형성된대요. 법률관계가 형성. 그래서 이 부가권을 이거를 이제 형성권이라고 불러요. 상대방이 뭐 맞장구 치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과세관청이 찾아내는 거예요. 찾아내서 이제 이거를 부과하는 걸 말하는 거죠. 형성권이다. 그래서 너 부과 해서 딱 해버리면 결정했어, 경정해서 딱 해버리면 이게 법률관계, 조세 법률관계 형성돼 버리는 거죠. 형성권이다라고 합니다. 쌍방행위가 아니에요. 일방행위지. 일방이. 근데 징수권은요. 징수권은 상대방이 돈을 내야죠. 돈 달라고 하면. 그래서 상대방이 이행을 해야 돼요. 상대방이 맞장구 치고 내야죠. 그죠? 상대방이 이행이 없으면, 이행을 하지 않으면, 아니면 계속 돈 달라고 하는 이제 청구하는 청구권이죠. 상대방 이행하지 않으면 계속 돈 달라고 하는 청구권이다. 그래서 이게 성격이 청구권이다. 똑같이 적으면 청구권. 그래서 형성권과 청구권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지문에 들어가더라고요. 형성권, 청구권. 그래서 부가권은 이제 형성권이라고 하고 징수권은 청구권이다라고 한다. 돈 달라고 하는 권한. 그럼 얘들에 대해서 어떤 기간을 만들어놨는데 이게 제적 기간, 뭐 소멸시효 이렇게. 그게 이제 우리가 보실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가권이라고 하는 거는 형성권인데 과세관청에서 납세자의 세금을 확정시킨 권한을 천년만년 두면 돼야 안 돼요. 뭐 그래도 된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조세 법률 관계가 납세자들한테 상당히 타격을 주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조속하게 빨리빨리 진행을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거에 대한 유효기간을 만들어 준 거야. 너 이때까지만 할 수 있어? 유효기간. 이거 지나면 더 이상 부과를 못해. 이게 이제 제적기간. 제적기간. 이 형성권인 이 부가권에는 뭐가 나오냐면 제적기간이 나온다. 제적기간. 제적기간이 뭐냐면 유효기간을 보면 되고요. 이 형성권이라고 하는 이 부가권 행사의 어떤 권리의 존속 기간이라고 그래. 권리 존속. 이 권리가 유지되는 기간, 권리 존속 기간. 그러니까 이 부가권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잘못 확정됐든 뭐랬든 과세관청이 찾아갖고 세금을 부과하는 권한이다. 그러면 찾아내서 이제 부과하는 일방행위로서 이걸 언제까지 할 수 있지? 기간을 정해놓다 보니까 이게 이제 숨바꼭질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 찾기가 좀 쉽네. 그럼 기간이 짧고요. 유효기간이 어려우면 좀 길어지고 다양하게 운용이 되겠죠. 그래서 제적 기간은 보면 이 제적 기간 자체가 뭐 5년짜리가 일반이고요. 또 7년짜리도 있고요. 그다음에 10년짜리도 있고요. 15년짜리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더 올라갈수록 찾기 어려우니까 더 길어지는 거지. 거기다 정말 찾기 어려운 것들은 또 예외나 특례를 만들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외는 이제 뭐 특이한 거니까 잡아놓은 게 몇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특례라고 하는 게 있고. 그래서 바로 제적 기간 공부할 텐데 이런 거 공부하는 거죠. 이제 몇 년짜리인지 일반적인 국세와 상증세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 그다음에 예외, 원칙, 예외, 특례. 요거 정리하면 돼. 제적 기간. 근데 양이 많겠지. 그 안에 다양하게 몇 년까지 한다 이런 게 나와 있다 보니까 시험에 말장난치는 걸로 이제 바꿔서 이게 출제가 잘 되겠죠, 그죠? 제적기간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만들어져 있다. 숨바꼭질 하는데 어렵네. 어려울수록 더 많이 찾을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겠지. 시간을 더 줘야 되겠지. 이런 개념. 이거는 징수권이에요. 징수권. 얘는 소멸시효라고 하는 말. 소멸시효. 이 소멸시효는 이 권리의 존속 기간이 아니에요. 상대방이 돈을 안 내면 계속 달라고 할 수 있어야지. 이거는 무한대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도망다니면서 세금 안 내고 하면 못 걷었네? 기간 끝났으니까 유효기간 끝났네 못 걷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계속 달라고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얘는 유효기간이 아니고요. 이 소멸시효라고 하는 거는 권리의 불행사기간이라고 그래요. 불행사기간. 그래서 얘가 돈 달라고 하는 권한 행사를 이제 할 수 있는 날부터 일정 기간 동안 하지 않으면, 하지 않고 있으면 그걸로 끝나겠다. 게으르면 그럼 끝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돈 달라고 해버렸네? 해버렸으면 그러면 다시 또 기간을 또 채워야 돼요. 다시 또 시작되고 하는 거죠. 다시 시작. 이게 이제 어떤 이런 기간들은 기산일이 되게 중요한데 언제부터냐? 그럼 얘도 이제 5년, 7년, 10년 돼 있는데 언제부터냐 정해놔야 그 정한 날짜에 따져서 5년, 7년 지났으니까 더 이상 세금 못 걷어요.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산일이 되게 중요한데 이 제적 부가권에 대한 제적 기한의 기산일은 딱 하나야. 그냥 출발 이때부터 찾는 거야라고 하는 거. 시작 이거죠. 이제 얘는 그런데 이 징수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도 기산일이 있는데요. 얘는 뭐냐? 소멸시효는 일정 기간 동안 권리 행사를 하지 않고 있으면 그냥 끝난다. 불행사 기간이에요. 불행사 기간. 자, 지금부터 이제 찾아 돈 달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안 하고 있네. 안 하는 기간이 5년이거든. 보통 5년. 5년 채우면 그러면 너 안 한 상태로 그냥 그대로 유지해 버. 안 한 걸로 그냥 끝나는 거야라고 하는 거야. 그죠? 근데 중간에 돈 달라고 해 버렸어. 그럼 원래 5년인데 한 2년 만에 돈 달라고 해 버리면 2년 지난 거는 이제 무효가 돼 버리고 다시 5년 또 채워야 돼요. 그럼 얘는 기산이 여러 번 되겠죠, 이제는. 그죠? 기산이 안 하고 있는 해 버리면 그다음 다시 안 하는 기간이 시작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게 중단이라는 거. 중단. 시효의 중단이 있고 또 정지라는 것도 있어요. 정지는 5년 기간을 줬는데 5년 기간 동안 행사 안 하면 너는 끝이야. 5년 동안 권리를 불행사하면 돈 달라고 하는 거를 5년 동안 게을러서 안 하고 있으면 끝이야라고 하는데 게으른 게 아니라 봐주고 있는 거야. 봐주는 기간 동안은 잠깐 멈춰 있는 거예요. 한 2년 만에 이제 정지 사유가 정지 잠깐 서는 일시정지 잠깐 서 있는 거예요. 그 사유가 발생했어요. 2년 만에. 그럼 2년이란 기간은 유효해요. 그리고 이제 정지 사유가 소멸됐어요. 소멸되면 이제 몇 년 남았습니까? 5년이니까 3년 남았죠. 잠깐 서 있다가 다시 3년 더 채우면 끝나는 게 이게 정지라는 거야. 그러니까 중단과 정지는 달라요. 중단은 권리 행사로 볼 만한 사유야. 돈 달라고 하는 거죠, 이제. 돈 달라고 해버리면 끝나는 거야. 그죠? 끝나면 다시 시작해야 돼, 이제. 그죠? 그래서 납부 고지한다든가. 돈 달라는 고지죠. 돈 징수권 행사로 볼 수 있는 사유들. 독촉, 그죠? 독촉, 그죠? 또 뭐 교부청구라는 거 들어봤죠? 교부청구, 그죠? 압류도 있고 교부청구 들어봤죠? 국진법에서 참가압류라는 것도 있고 막 그렇잖아, 그죠? 그런 것들이 다 돈 달라고 하는 징수권 행사죠. 그래 버리면 다 중단되는 거야. 중단. 그다음에 잠깐 멈춰 있다 다시 가라고 하는 건 봐주는 거야. 뭐 분납 기간이라든가 이렇게 뭔가 유예해주고 막 그런 거야. 납기 연장해주고 막 그런 거야.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연장하는 거. 다 이 국진법 쪽에 나오는 것들이 좀 형성이 그 나중에 보시면 나오는데 어쨌든 소멸시효라고 하는 거. 요 개념을 잠깐 설명드렸고요. 얘는 이제 뭐다? 소멸시효는 권리의 불행사 기간. 돈 달라고 하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는 기간. 불행사 기간. 권리를 불행사하고 있는 기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유효기간이 아닙니다. 얘는 몇 년? 5년이고요. 5년. 5년으로 쭉 살아오다가 이제 몇 년 전에 이거 10년으로 좀 길게 5억이 넘는 국세는 금액이 좀 크니까 소멸시효도 10년 동안 좀 길게 하겠다는 게 들어와서 이제 10년짜리가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세히 보시고 좀 있다가 얘는 또 뭐가 나온다고 특이하게 쟤는 없는 중단과 정지가 되게 중요하겠다. 중단과 정지. 다시 시작해 중단 끝났어. 다시 5년 또 채워야 돼. 이 기간 또 채워야 돼. 중단. 그다음에 정지는 잠깐 일시정지. 서 있다가 나머지 기간을 또 채우면 되는 거야. 2년은 유효해. 잠깐 멈춰 있다가 다시 3년 나머지만 또 채우면 되는 거야. 이런 게 이제 정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유효 기간이니까 제적 기간은 이제 만료라고 그래. 이 제적 기간 만료가 돼. 이 제적 기간이 이제 만료가 되면 만료시 이 납세 의무는 소멸되는 겁니다. 만료시 납세 의무가 소멸된다고 하고요. 만료됐으면 유효 기간 끝났네. 그럼 소멸되는 거고요. 징수권에 대한 불행사 기간 5년 채워버렸습니다. 게을러서 안 하고 있다가 5년 딱 끝나버렸네요. 그럼 이제 이게 완성됐다 그래. 5년 다 채웠네. 완성됐다. 완성하게 되면 완성 시 그 납세 의무는 또 소멸되는 겁니다. 근데 둘 다 소멸되는 공통점은 갖고 있지만 다른 점이 잠깐 있어요. 다른 점이 만료가 되면 소멸된다라고 했는데 제적 기간 만료는 못 찾아내고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세금 못 찾아낸 세금만큼은 소멸되는 거잖아요. 그죠? 1,000만 원인데 원래 세금이 700만 원만 지금 거둔 상태에서 300만 원 추가로 더 찾아내야 되는데 그게 부과를 못하고 끝나버린 거니까 그 3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소멸된다라고 하는데 그 300만 원 더 이상 부과할 수 있어 없어? 더 이상 부과를 못하는 거죠. 원래 1,000인데 700밖에 못 걷었지만 300을 이제 못 걷는 거예요. 300을. 그럼 걔는 이제 만료가 되면 소멸되는데 얘는 더 이상 300을 앞으로 부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얘는 장래를 향해서 소멸된다고 그래. 장래를 향해서. 이게 장래효라고 적어놓죠. 장래효. 장래효가 있다. 이렇게 장래를 향해서 부과를 못한다. 근데 소멸시효가 완성되잖아요. 완성되면 얘는 확정은 된 상태 안 된 상태야. 확정은 됐지. 확정되고 나서 그 다음에 돈 달라고 해야 되는데 불행사 상태가 이제 시작되고 해서 계속 5년 채워버리면 완성이 됐다. 그럼 이게 납세 의무는 이제 소멸되는데 더 이상 못 걷는 거지. 근데 세금은 생겨나서 그 다음에 확정도 된 상태지. 확정된 상태에서 못 걷고 끝나버린 거 아닙니까?
그럼 확정됐는데 계속 못 거는 사이에 뭐가 붙었을까요? 가산세도 붙고 각종의 내용들이 붙었겠지. 그럼 걔도 같이 없어져야지. 앞으로만 못 거더가 아니라 앞으로 가서 있었던 걸 전체 다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소급해서 없어진다는 말을 써요. 소급표. 어쨌든 이 세금은 아예 없는 거야. 없는 게 둘 다. 이게 만료가 되고 완성되면 그럼 다 없는 걸로 가는 건 맞는데, 얘는 다시 소급해서 처음부터 없는 걸로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지만 그 사이에 붙어있던 다른 덕지덕지 붙어있는 것도 같이 없애니까. 그래서 아셨죠? 그래서 얘는 소급표가 있다 그래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소급표. 이런 것도 이해해 놓으시고요. 소급표. 아셨죠? 성립 확정 잘 생각하시고요. 그 부가권은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야? 그러면 느낌상 기산일, 아까 기산일 뭐 이런 거 좀 볼 거니까. 기산일은 성립하면 그때부터 이제 부과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성립하면 그때부터 부과할 수 있다. 약간 변형이 돼. 근데 부과하는데 성립했다고 바로 부과할 수 있나요? 여러분 신고하는 세금들, 법인세 성립 언제 하지? 과세기간 끝날 때, 그죠? 기간이 끝날 때. 그러니까 12월 말 법인은 12월 말에 성립하는 거예요. 아직 금액은 모르지만 추상적으로. 그럼 1월 1일부터 과세가치가 와서 부과하겠대. 돼요? 언제까지 신고하라 그랬어? 3월 말까지. 그럼 기다려줘야지. 기한의 이익이라는 거야. 민법에 기한의 이익. 근데 2월 달에 와서 갑자기 부과하겠다고 막 해서 손들어 막 하면서 와서 막 해서 부과하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과는 3월 31일까지는 기다렸다가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부과할 수 있는 거지. 그때부터 유효기한 시작되는 거야. 4월 1일부터. 응? 그래서 그냥 성립하면 바로 부과할 수 있지가 아니라 어떤 신고기한, 얘를 성립한 걸 다시 확정하는 신고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면 신고기한까지는 부여했으니까 기다려줘야지. 하라고 했으니까 기다려줘야지. 그죠? 그래서 한다. 그렇게 좀 이따 볼 얘기를 이제 편하게 지금 먼저 그림이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좀 이따 다 볼 것들인데. 그래서 그렇다. 그다음에 이제 징수권에 대한 어떤 소멸시효의 기산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기산일. 그러면 확정 납세 의무에 대해서 징수할 수 있는 그 날짜부터, 돈 달라고 하신 날짜부터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으니까 불행사 상태가 시작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시면 쉬워. 나중에 기산일은 다 납기 다음 날이야. 납기 다음 느낌. 납기까지는 뭐 하고 있는 거야? 과세관청의 납기. 납부 기한까지는 돈 내라고 하고 있고, 돈 내라고 하고 있는 거는 권리 행사하고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럼 납기 딱 끝나고 다음 날부터는 다시 불행사 상태 시작되는 거지. 그러니까 납기 다음 날이야 다. 외우기 쉬워요. 납기 다음 날, 납기 다음 날. 얘는 여러 번 기산된다. 중단이 있다 보니까. 중단되고 다시 고지 한번 띄우면 중단. 그죠? 그럼 다시 고지서 납기 다음 날 다시 시작. 맞죠? 다시 불행 상태 시작되는 거죠? 느낌, 그죠? 했다. 근데 갑자기 이제 독촉장 띄우네. 그럼 또 중단되는 거예요. 중단. 그럼 독촉장이 납기가 있네. 그때까지 또 돈 달라고 하고 있는 거니까 행사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독촉장이 납기 딱 지나면 그 다음 날부터 다시 또 시작되는 거. 또 5년 채워야 되는 거야. 이제 중단돼 버리고 중단되고 다시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산일이 여러 번 되는 거야. 응? 여러 번. 또 여러분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제 이 부가권, 이 부가권은 성립한 납세의무에 대해서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다. 이제 확정. 얘가 확정되면 부가권은 더 이상 없습니까? 쭉 계속 부과할 수 있습니까? 확정돼도 그 다음은 다시 경정해서 확정시키는 부가권은 살아있는 겁니다. 제척기가 내라면, 그죠? 확정된 거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확정 경정이라는 권한이 있다 보니까, 그림이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이제 확정 때까지만 부가권이 있는 게 아니야. 확정된 납세는 계속 부과할 수 있는 겁니다. 얘는 계속 이어지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 그림으로 또 오해할 수 있을까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가권은 계속 제척기한 내에는 살아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이렇게 이런 것들을 좀 개념을 잡았고요. 그럼 이제 우리는 제척 기간부터 이제 보셔야 되겠죠. 제척 기간 양이 많다. 제척 기간은 이제 26페이지 가시면 거기 제척 기간 부가권이라고 위에 써 있고요. 박스에 형성권 보이네요. 그죠? 그래서 제척 기간은 이제 권리의 어떤 존속 기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권리의 존속 기간. 아래 제척 기간의 의미. 부가권이란 게 살아있는 기간. 이 유효 기간 내에 찾아내야 돼. 급해. 근데 몇 년 동안 찾을 시간을 줬으니까 이게 이제 제척 기간이죠. 각각. 그래서 이제 제척 기간은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고 특례가 있다. 다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제척 기간은 이제 권리 존속 기간. 권리라는 부가권의 존속 기간이다라고 했고요. 존속하고 있는 기간이다. 이 부가권에 대한 존속 기간은 이제 다양하게 만들어 놨는데, 이 제척 기간은 일단 첫 번째가 이제 원칙인데, 원칙 안에서 이제 일반 국세하고요. 일반 국세하고 이제 상증세를 좀 달리 취급해. 태생적으로 상증세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이 상속인들에게 이제 부가 이전되는데, 그 돌아가신 분 남긴 거를 다 찾아내 갖고 과세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쉽지 않기 때문에 원래 상증세는 상속증여세는 정부부가 세목인데도 불구하고 신고한 의무를 부여해서 숙제 검사하겠다는 거잖아요. 맨 땅에서 찾기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일단 네가 신고해봐. 그걸 베이스로 해서 거기다가 양념을 칠 거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죠? 오죽 어려우면. 그래서 상증세는 태생적으로 찾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기간이 길다라고 보면 돼요. 근데 원칙은 어떻게 되겠지 한번 잠깐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외워야죠. 제가 안 적겠지만. 그래서 26페이지 가시면 거기 박스 안에 원칙 제척 기간에 위아래로 박스가 조그맣게 또 들어가 있네요. 그 안에 위가 일반 국세고요. 아래쪽이 상증세로 보시면 돼요. 일반 국세로 가보시면 원칙은 몇 년이죠? 제척 기간이 5년입니다. 5년. 근데 신고 안 했어요. 그러면 찾기 어렵겠지. 이제 신고 안 하면 또 이제 맨 땅에 시작해야 되는 거니까 기간 좀 더 줘야 되겠죠? 7년. 악자까지 숨기려고 했네요. 사기나 기타 부정행위가 가미가 돼갖고요.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받거나 공제받은 거야. 이러면 10년. 10년 더 길게 준다. 그죠? 숨기려고 막 의도적으로 한 거니까 찾기 어렵겠잖아. 그죠? 그래서 10년이다. 5년, 7년, 10년. 다만 역외거래가 되면 역외거래는 더 길다. 역외거래를 하면 찾기가 더 어려울 거야. 국제거래 플러스 알파예요. 역외거래라는 거는 국조법을 들으시면 그때 출발할 때 처음에 용어 정의할 때 역외거래를 정의하고 시작할 거예요. 역외거래, 역외거래. 여러분 머릿속엔 국제거래는 있지. 그죠? 서로 거래하는 쌍방 간에 한쪽 당사자가 비거주자거나 외국법인이거나 그러면 이제 국제거래죠. 우리나라의 거주자 내국법인과 외국의 비거주 외국법인이 거래하는 게 국제거래입니다. 근데 그 국제거래는 찾기 어렵겠지. 근데 국제거래란 말이 있어도 과거에. 근데 이제 좀 더 폭넓게 이 거래하는 쌍방 간이 다 거주자 내국법인만 있어요. 그럼 이건 국내 거래다라고 하려고 했더니 얘들이 거래하는 게 외국에 있는 자산을 팔거나 임대하거나 운용하거나 그런 것들이야. 그럼 이것도 찾기 어렵겠죠. 거래 쌍방 간은 다 거주자 내국법인이지만 외국에 있는 걸 가지고 운용하거나 하는 것들은 찾기가 더 어려울 거니까 그것도 이제 포함하자라고 해서 국제거래 플러스 알파를 역외거래라고 만든 거야. 역외거래, 역외거래. 그럼 걔는 다 찾기 어렵네. 출발 자체가 7년 돼 버려요. 무신고는 10년이고요. 사기나 부정이는 15년 돼요. 7년, 10년, 15년. 아셨죠? 기본이죠, 이거는 기본. 그래서 알아놓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참고 나와 있는 거 중요한데 건너뛰고요. 이게 예외야. 예외.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 밑에 가보시면 상증세는 일단 출발 자체가 몇 년이에요? 10년이에요. 틀어지면 다 15년 돼버립니다. 10년이 기본이고요. 틀어지면 거짓신고, 누락신고, 무신고든 뭐든 다 잘못되면 조금이라면 잘못돼 버리면 15년으로 길어져 버립니다. 10년, 15년 아셨죠? 10년, 15년 그렇게 잡아놓으시면 되겠어요. 여기 이제 일반 국세와 상증세에 대한 원칙 제척 기간이에요. 근데 이제 예외 제척 기간 봐야지. 예외 제척 기간 두 번째가 예외 제척 기간. 그게 중간에 참고라고 들어가 있는 거야. 예외. 그래서 보자. 예외들은 원칙대로 가야 되는데 중간에 판례들이 막 나오고 하면서 그 판례를 가지고 이제 규정을 하나씩 넣다 보니까 예외라고 하는 거야. 특례라고 부르진 않는데 예외. 예외 제척 기간은 뭐가 있느냐? 예외 안에 첫 번째가 얘가 이제 만약에 포탈했는데 조세를 포탈했어요. 포탈했으면 제척기 몇 년이야? 사기나 기타 부정행위로 포탈하면 10년이죠. 10년. 역외거래는 15년이고 10년 15년. 자, 그런데 포탈 국세가요. 포탈한 국세가 뭐냐 봤더니 포탈 국세가 법인세래요. 여러분들 공부 많이 하는 법인세. 법인세는 맨날 하는 게 뭐죠?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맨날 늘상 하는 게. 그죠? 그럼 얘 세무조정했어. 얘가 잘못된 걸 찾아내서 그게 포탈했으니까. 그 포탈은 주로 뭐가 나올까? 사회 유출 나올 거야. 그죠? 조정하다 보면. 그럼 사회 유출 나오면 이제 그자가 누구냐에 따라 배당 상계 등의 처분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포탈 국세가 법인세래요. 근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과세관청은 만약에 한 8년쯤 돼 갖고 찾아낸 거야. 그러면 요거 과세할 수 있어 없어? 제척 기간 살아 있어 없어? 8년이면 사기나 부정행위니까. 찾아낼 수 있지. 찾아내서 부과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제척 기한 내니까 부과를 했어. 그래서 이제 법인세를 추징하는 거지. 이제 법인세를 더 징액 경정을 해서 세금을 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야. 부가권이 살아있기 때문에. 원래 5년이지만 사기나 부정행위로 포탈했기 때문에 얘는 10년이다라고 해서 과세관청에서 이제 부과할 수 있어요. 그 부과하는 과정에서 세무조정을 하겠지. 이제 과세관청에 와서. 그래서 송금을 산입하고 상해처분했네요. 그러면 상해처분된 거는 또 가서 그자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인정상해로 해서 소득세 과세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법인세에 대해서 이제 하다 보니 요거에서 인정소득이 나온 거예요. 인정과세, 인정소득이 나와서 배당 처분된 거, 상해 처분된 거. 그럼 요 인정소득에 대해서도 이제 부과하려고 했더니 얘만 놓고 보면 인정소득은 소득세인데 얘는 신고 안 했잖아요. 안 했으니까 원래 7년이지 무신고는 7년. 얘 8년 만에 지금 찾았지? 그래서 이제 얘는 7년이니까 지나버렸다라고 얘가 주장하는 거야. 자긴 지났다. 아니 보니까 법인세를 포탈하려고 했던 거지.
법인세를 포탈하려고 했던 거지 거기에 대한 상해 처분된 거를 포탈하려고 하는 의도는 없었다. 이렇게 주장한 거야. 대법원에서 판사들이 보더니 네 말이 맞대. 그래서 얘는 할 수 있는데 얘는 8년 만이니까 못 한대요. 무신고 7년. 그죠? 넘었으니까 지났으니까 못 한다. 얘는 부과를 못 한다는 거야. 이런 어이없는. 얘는 할 수 있고 얘는 못 한다는 게 어이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규정을 둬버리면 되겠다. 판사들이 그렇게 판단하니 대법원 판사들은 당연히 대법원에서는 어떻게 규정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지. 규정 자체 만들거나 한 국회에서 만드는 거고, 그죠? 그 법의 내용을 가지고 해석해서 문헌적으로 어떻게 볼 건지를 판가름하는 게 판사들이 하는 거고요. 그 판사들이 볼 때는 문헌적으로 이거는 국세를 포탈하고 환급 공제받으면 제척 기간은 10년으로 길게 가지만, 근데 그거에 대한 포탈 의도가 얘는 없었다. 얘는 덩달아 상해 처분되거나 배당 처분되는 거니까. 우리 느낌상으로는 한통속인 것 같은데 대법원 판사가 그러니 규정을 만들어야지 해서 만들게 된 게 예외. 응? 만들게 돼서 이 인정소득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얘도 얘처럼 10년, 15년 가겠다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규정을 만들면 되지 뭐. 규정이 있으면 그 다음은 대법원 판사가 뭐라고 못하는 거지. 규정대로만 문헌적으로 해석해서 판가름하는 거니까 다시금 다투지도 않을 거고요. 다툰다 하더라도 올라가면 대법원 판사들은 규정을 봐라. 문헌적으로 10년, 15년 돼 있으니까 너도 부과하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이렇게 만들었어요. 아셨죠? 첫 번째 거 봤죠? 두 번째 거. 두 번째 것도 또 판례야. 이게 문헌주의. 조세 법률주의 들어봤잖아 지난번에, 그죠? 전혀 안 나죠 기억이? 과세요건 법정주의, 과세권 명확주의 하면서 엄격 해석의 원칙 이런 거. 유추 해석하지 말아라. 문헌주의. 그 문헌에 따라 판단해 보다 보니까 여러분들 지금 막 공부할 때 부가세 공부하잖아요. VAT.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가세 할 때 보시면 이게 가공 거래일 때, 가공 수수라고 하지. 세무계산서를. 가공수수? 그러면 사업자들의 가공수수 있고 이거 몇 프로의 가산세가? 가공이면 거래 없이 하게 되면 3%죠. 비사업자들의 가공수수도 3%고요. 타인 명의로 발급 수취하면 2%, 그죠? 이렇게 돼 있잖아요. 2%짜리 3%짜리. 그다음에 과다기재의 발급 수치도 이것도 2%고, 그죠? 그다음 미발급도 2%고 이렇게 되잖아.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가산세가 막 있는데 이 부가세에 대해서 이제 가산세가 붙는 거예요. 세무계산서 관련된 거라든가 가산세가 붙는데 이 안에서 이제 보통 2%짜리와 3%짜리야. 센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가산세를 매기는데 이 가산세의 제척 기간을 갖고 다투게 된 거예요. 가산세 제척 기간? 그럼 이제 뭐라고 돼 있냐면 이게 왠지 잘못된 거잖아. 서로 가공이니까 자료상들 자료 주고받고 하는 거 나쁜 놈들이니까 포탈한 거에 대해서 이거는 10년이다라고 하는 걸 매기려고 지금 해. 10년. 그래서 10년으로 이제 딱 적용하는 과정에서 봤더니 가산세를 매겨야 되는데 이 가산세 쪽이 공급자가 이제 자료를 끊어준 자료상이 얘기하는 거야. 아니 제척 기간을 10년으로 하겠다고 해서 지금 8년 만에 찾아놓고 지금 10년이니까 남았다고 지금 부과를 하시는데 가산세를 부과하시는데 이거는 규정상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럼 규정을 찾아봐요. 찾을 때 여기 원칙 여기 있잖아. 아까 뭘 찾아야 돼? 지금 얘가 자료상이니까 사기나기다 부정행위잖아요. 그러면 몇 년이야 제척 기간이? 10년이니까 가능하지. 지금 8년 만에 지금 했으니까 10년 가능하죠. 근데 문헌을 보세요라고 하는 거. 문헌이 어떻게 돼 있어요?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은 경우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자료를 없는 거래인데 발급을 해준 자는 국세를 포탈한 겁니까? 더 낸 겁니까? 더 낸 거잖아요. 얘는 문헌적으로 보면 얘는 포탈한 게 없잖아요. 더 낸 것뿐이지. 그죠? 자료를 끊어주고 더 낸 거지 국세를 포탈한 게 없어. 있지도 않은 거래를 있는 걸로 가정해가지고 자료를 끊어준 자는 뭐 끊어받은 자야 뭐 매입을 더 넣어서 이제 하니까 뭐 이런 포탈한 게 있다 할지 몰라도 이런 문제가 불거지는 거야. 그러니까 문헌적으로 이런 다툼이 있다 느낌이 오잖아요. 그죠? 고지식한 양반들이야. 그죠? 문헌적으로 막 해서 문헌대로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걸 못 매기는 문제가 발생해 버린 거야 또. 그럼 규정을 넣어야지. 그죠? 이것도 넣어서 얘도 몇 년 하겠다. 얘도 10년 똑같이 하겠다는 거지 이제. 아셨죠?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 이게 1번, 2번이야. 그래서 참고 1번, 2번 같이 읽어보시면서 가시면 되고 키만 잡아서 이렇게 이해만 하고 있으면 문구 나오면 아 이게 10년이고 15년이고 이런 것들 요 인정소득도 그다음에 요 가산세 2, 3%짜리 때리는 거 요 읽어보시면 세무계산서도 있고 계산서도 있고 막 그래요. 여기 면세 쪽도 마찬가지지. 계산서 발급하는 것도 물론 면세 쪽은 부가세법상 납세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소득세법 등의 규정을 둔 건데 그것도 잘못하면 2, 3%짜리인데 3%가 없어요. 소득세 그쪽은 그 면세 쪽은 다 가공도 2% 돼 있게 약간 다르긴 어쨌든 센 것들이야. 이것들이 다 요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세무계산서나 계산서 관련된 그 가산세 등이 부과되는 됐다라고 나와 있죠. 이런 것들은 다 10년으로 가겠다라고 돼 있다. 아셨죠? 1번, 2번 이해됐죠? 자, 세 번째는 또 어떤 예외가 또 있느냐?
여기 이제 2월 결손금 공제 관련된 거예요. 2월 결손금 공제. 개념을 좀 이해해 보시면 돼 이것도. 이게 2월 결손금 공제를 받는데 사례가 만들어 보면 요때가 요 연도가 이제 법인세인데요. 법인세인데 요 연도가 이제 사업연도 1년짜리고 그러면 요때 요 연도에 이제 얼마 벌었네라고 이제 세금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요게 2016년도라고 쳐봐요. 요때 요걸 쭉 계산해 봤더니 요게 이제 결손금이 발생한 거예요. 결손금이. 그럼 결손금 발생하면 2월 시키죠? 2월 시켜요. 결손금이 예를 들면 뭐 마이너스 결손금이 뭐 1,000만큼 발생했다 이거죠. 1,000만큼. 마이너스 1,000만큼 이렇게 마이너스가 됐죠? 이렇게 1,000만큼 요게 발생했대요. 그럼 결손금 발생하면 당연히 이렇게 신고하고 세금을 안 냈겠지. 결손금. 근데 결손금은 이제 2월에서 이후에 과표계산상 공제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과표교할 때. 그래서 이비소 뺄 때 2월 결손금. 근데 공제 시한이 있잖아. 시한이. 몇 년이죠? 2008년까지는 5년이었고요. 2009년부터 19년도까지는 10년이고. 그럼 얘는 몇 년이지? 16년도니까 10년이지. 10년. 그럼 얘는 10년 동안 이제 향후에 소득이 발생하면 거기서 까먹을 수 있는 거예요. 계속 이제 까먹을 수 있는데 불구하고 얘가 자꾸 결손이 있는지 뭔지 못 까먹은 거야. 계속 못 까먹고 있다가 이제 몇 년도가 된 거지? 쭉 가서 2025년도가 된 거야. 올해가 된 거야. 올해 2025년도. 요 연도에 드디어 이 연도에 이제 뭔가 소득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연도에 다 이제 마무리 계산하고 조정까지 끝냈더니 여기 이제 각사 소득금이 생긴 거야. 금액이 요게 1,200이 생긴 거지 이제. 그럼 요거 와서 이제 공제를 받아 먹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 할 때 과표구 할 때 이제 2월 결손금이라고 해서 얼마 빼면 돼요? 넘어온 게 1,000이니까 1,000을 다 뺀다. 그래서 마이너스해서 이렇게 해서 쭉 해서 신고한 거야. 이렇게 과표구하고 신고 들어간 거야. 그럼 요 신고를 이제 언제까지 할까요? 26년도 이제 3월 31일까지 하겠지. 신고 기한이 3월 30일이니까 요때까지 신고하겠지. 요때까지 신고를 딱 했는데 신고를 받은 세무서에서 봤더니 아니 이게 보니까 이게 금액이 거액이네. 2월 결손금 이게 잘 됐나? 이걸 한번 보고 싶은 거야. 이게 넘어온 그 연도로 가서 이 결손금 발생했던 연도로 가서 이거를 진짜 1,000이 맞는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제 전화해서 뭐 이것저것 하고 팩스로 공문도 보내고 하면서 이 연도 장부를 갖고 와봐라. 한번 보게. 1,000만 원이 마이너스가 맞는지를 한번 보게. 검토 좀 해봐야 되겠다. 라고 했더니 뭐라 그래요? 어제 전화하시지 그랬냐. 어제 우리 대청소 날이었는데 다 불태웠습니다 하는 거죠. 장부 보존 의무가 지금 몇 년이야? 5년이었고 우리 보칙 봤죠? 역외거래는 몇 년이죠? 7년. 기억 안 나죠? 보칙. 그래서 보칙은 버렸나요? 어쨌든 거기 납세관리인 나오고 막 이렇게 나오는 그쪽에 장부 보존이 역외거래는 7년으로 돼 있어요. 그죠? 최근에 개정돼 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5년 7년이야. 역외거래 아니면 5년이지. 그럼 얘가 5년. 언제부터 5년이라서 중요하게 그때 신고 아마 체크돼 있을 걸? 신고 기한 다음 날부터 이제 5년이에요. 장부 보존 의무가 신고 기한 2017년도 3월 30일 신고하고 4월 1일부터 5년간 보존하면 돼. 어쨌든 지났잖아. 청소하면서 버렸다고 해도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래 버리면 얘가 관리가 안 되겠네. 그래서 장부 보존 의무라고 하는 거를 연장해 준 거야, 연장. 그래서 원래 5년, 7년 등에 불구하고 원칙은 그런데 요때 2월 결손금을 공제받고자 하면 2월 돼서 공제받는 연도에 법정 신고 기한으로부터 1년간은 추가로 장부를 보존할 거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법정 신고 기한으로부터 5년, 경과 5년. 그러니까 여기 요거니까 1년. 요때 4월 1일부터 이때 1년간 추가로 이제 장부를 보존하시오라고 만든 거예요. 장부 보존 의무를 연장해 준 거야. 그러면 연락 왔을 때 저 어제 불태웠는데요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장부를 계속 보관하고 있어야 돼. 여러분도 사무실 운영하는 과정에 나중에 합격하신 다음에 이 결손금 난 연도권은 계속 이제 박스해서 계속 창고에다가 쌓아놔야 됩니다. 세무서가 언제 볼지 모르니까. 그죠? 그게 아닌 데들은 그냥 플러스인 것들은 5년 지나고 등하면 그러면 연락해서 가져가실래요? 제가 불태울까요? 이렇게 하는 거야. 가져가서 보관하실래요? 우리 창고 지금 넘쳐나잖아. 거래처가 뭐 3개밖에 없으면 창고가 널널하겠지만 앞으로 뭐 한 30개, 50개, 막 100개 되고 200개 되고 뭐 그러면 창고가 넘쳐나니까 항상 신고 끝나면 창고 정리합니다. 있는 것들 이제 보낼 때는 보내고 우리가 갖고 있을 필요 없는 것들 어차피 우리가 파괴해도 되고 보내서 파괴하든가 아니면 갖고 계시든가 거래처에다가 보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결손 난 데는 잘 체크해서 이거 버려버리면 큰일 나는 거야. 결손 난 거는 계속 장부를 보존하는 거예요. 아셨죠? 했다가 나중에 까먹을 때 그때 혹시 달라고 할지 모르니까 이제 계속 가지고 있는 거다.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장부 보존 의무 연장이에요. 1년간.
이렇게 해서 장부를 보존하니까 그래 됐네. 갖고 오세요. 갖고 온 거야. 장부가 있으니까 이제 보존하라고 했기 때문에 가지고 와서 들여다봤더니 이게 결손금이 이게 천이 잘못된 거야. 발견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천 뺀 거 잘못됐다. 보니까 이게 700이야, 700. 여기 얼마라고요? 천이 아니고 요걸 들여다봤더니 요게 700으로 바뀌는 거야. 이게 맞다는 거야. 그러면 결손금 1000인데 결손금 700으로 돌리려면 이거를 뭘 해야 돼? 이연도로 가서. 지금 여기서 그냥 700을 빼는 걸로 이거 못 해요. 이거 하는 게 아니라 태생적으로 얘는 얘 거니까 얘를 갖고 온 거니까 이 연도로 가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징액 경정을 해야 돼. 징액 경정. 결손금 1000이 아니고 700으로 300만큼 징액이지 이것도. 결손금 줄어드는 것도. 이런 징액 경정도 뭐야? 부가권이잖아. 제적기한이 살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제적기한이 지나버렸단 말이지. 제적기한이 몇 년이니까. 얘가 이 연도 신고했어. 무신고 아니고 포탈도 아니야. 그럼 5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5년 지나버렸잖아요. 그러면 장부만 보고 그냥 그래 내가 멍청한 놈이지. 내가 빨리 확인했어야 되는데 그러고 말아야 돼. 세무공무원이. 가가지고 얘를 700으로 돌려서 얘기하지만 여기 얼마로 바뀌어 이게. 이게 700이 마이너스 되는 걸로 바꿔치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700으로 바꿔치기 할 수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 제적기에 살아 있어야 돼. 부가권이라는 게 부과를 할 수 있어야 돼. 세무서에서 징액으로 징액하기 위해서는 그럼 제적기간도 어떻게 해줘야 돼? 여기서 예외가 나온 거야. 예외. 이것도 연장해서 똑같이 발맞춰서 제적기간도 연장한다는 거야. 제적기간 그죠? 합리적으로 만들어놨죠? 제적기간 연장한다. 연장해서 요 1년간은 또 제적기간 열어줄 테니까 세무서야. 세무서는 맘대로 가서 1년간은 연도로 가서 부과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700이 맞다로 바꿔치기 해야 여기 700을 빼는 걸로 돌려지게 되는 겁니다. 얘를 돌릴 수 없어요. 얘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연도로 가야 돼. 이 연도를 뭐라 해야 되는 거야? 따라오셨나요?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왜 이렇게 만들어놨는지. 옛날에는 이게 없었어요. 옛날에는 저 공부 시작하고 막 그럴 때는. 왜냐하면 그때는 이게 장부 보존도 5년이고요. 5년이고 이월결손금도 5년간, 그죠? 5년간 2008년까지는 5년이니까 2008년까지 5년이니까 2008년이면 제가 공부할 때 훨씬 전에 저는 공부했으니까 2002 월드컵 때 공부했으니까 너무 옛날 사람인가요? 어쨌든 그때는 없었어. 그때는 의미 없죠. 어차피 장부도 5년간 보존하고 제적 기한도 원래 5년이고 하니까 두 개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보니까 했는데 갑자기 결손금 공제가 갑자기 10년으로 바뀌고 하네. 그래서 그때 바뀌자마자 영향이 없었죠. 바뀌고 나서 이제 나중에 몇 년 있다가 이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렇네라고 해서 바꾼 거야. 응? 규정이 만들어진 거예요. 얘도 바뀌고 이렇게 했다가 올해 또 하나 바뀌었고 올해 개정사항이죠. 이제 개정. 이런 문제만 있나 봤더니 얘가 또 어떤 문제가 있냐. 결손금 말고도요. 뭐가 있을까요? 이월결손 공제 말고 올해 들어온 거야. 얘가 세액공제. 세액공제 2월 공제. 2월 세액공제. 세액공제 2월이야. 이 세액공제도 문제가 되는 거야. 여러분 세액공제가 원래 5년짜리가 많았어. 2월 되는 게. 2월이 5년짜리 많았는데 지금은 다 10년으로 바뀐 추세야. 얘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기 결손금을 빼는 게 아니라 여기 세액공제 발생했던 걸 갖고 와서 세액공제를 여기 와서 2월 돼 갖고 빼먹는 거야. 2월 세액공제. 공제 2월 기간이 10년이니까. 그래서 한참 뒤 10년 지난 10년 다 되면 어쨌든 시한만 남아 있으면 이때 2월에서 세액공제 받는 거 아닙니까? 일로 와서 2월 세액공제를 받아 먹은 거야. 요 연도치 세액공제가 2월 돼 갖고 일로 와서 2월 세액공제 받아 먹었어요. 그러면 2월에서 세액공제를 했어. 뭐 통합수자 세액공제니 뭐 이런 거 10년짜리 많잖아요. 10년짜리. 지금 다 10년짜리가 많단 말이야. 그러면 10년간 2월 돼. 지금 이해됐나요? 10년간 2월 돼. 2월 결손금도 지금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잖아. 그럼 얘가 이 연도에 발생했던 세액공제를 신고했지. 세액공제 신고했어. 그래서 세액공제는 신고했는데 뭔가 이것저것 공제를 못 받는 상황이 발생하면 한도 초과든가 뭐 최저한세 걸렸다든가 등 이렇게 되면 그럼 이때 못 받고 자꾸 2월 돼서 어쨌든 나중에 받아먹게 할게 몇 년간 10년간 되는 것도 많다. 10년간. 그럼 와서 이제 이때 빼먹은 이때 2월에서 공제 받아먹은 거야. 2월 공제. 이때 세액공제 못 받은 걸 이때 받는 거예요. 라면서 규정상 받는 거니까 타당해. 그럼 뭐라고 할 수 없어. 그래서 이걸 보니까 신고받은 세무서에서 이게 2월 돼서 받아먹었다는데 이게 이연도로 가서 2월 되는 그 세액공제가 정당한 거야? 한번 보고 싶은 거야 또. 그래서 장부 달라고 했더니 또 불태웠대. 규정상 없으니 그죠? 그래서 장부 보존 이것도 생긴 거야. 이것도 추가로 1년간은 추가로 보존할 거 똑같은 문제인 거야. 그러면 또 덩달아 뭐도 해줘야 돼. 제적기한 연장해줘야 돼. 제적기한 연장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교재 가보시면 거기 3번에 참고 있죠? 거기 3번입니다. 3번에 2월 결손금 등 공제 시 제적기간 5년, 7년 등의 제적기간 끝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에
이후에 다음에 기억의 밑에 2월 결손금, 니은이 2월 된 세액공제, 뭐 통합투자 세액공제, 뭐 기간 긴 것들, 10년짜리 이런 것들, 이런 것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완했다. 여기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뭔가 내용들이 막 하면서 이것도 약간 이상한데라는 생각이 드셔야 돼. 이거 말고 이제 이 2월 공제 이런 것들, 여러분들 2월 결손금을 공제받는 게 이렇게 과표 계산할 때 공제받는 것도 있지만 또 뭐도 있습니까? 2월 결손금을 가지고 써먹는 게 보전 충당이 있지 않습니까? 보전 충당. 요 마이너스를 나중에 자산 수준이 채무 면적 등의 보전에 충당할 수가 있잖아. 그 보전 충당했을 때도 세무공무원이 이게 보전 충당 써먹었는데 이게 이때 그 맞는 거야? 보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면 걔도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향후에 언젠가는 또 개정될 수 있겠죠. 이런 느낌. 응? 보전 충당이 뭔지 알죠? 보전 충당. 자산을 공짜로 받거나 채무 면제받으면 2월 결손금 그죠? 가지고 와서 보전 충당 퉁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입금 무산입할 수 있는 거잖아. 자산 수준이 입금이지만 결손금 보전 충당하면 입금 무산입 돌리는 거 아닙니까? 입금이 아니고 써먹는 거지. 거기 써먹으면 이거 못 빼먹고 이제 한 번만 써먹어야지. 여기 못 빼먹고 보전 충당도 있다. 그럼 보전 충당은 기간 제한이 없잖아요. 발생 연도에 제한이 없다고 돼 있잖아. 그러면 걔는 20년 전 것도 30년 것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경우라면 여기서 이제 또 1년간은 또 추가로 해야 될 것 같아. 그 규정은 없단 말이야. 그런 게 또 떠오르면서 이거는 문제점인데라고 생각이 들면 이게 다 이해된 거지 이제. 그런 생각이 안 들었다고 이해가 안 된 건 아닌데 어쨌든 그런 생각 딱 들면 그러면 그 잘 이해하고 있는 거야. 이게 규정이 이것도 이제 불합리하니까 지금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근데 만들고 나서 보니까 잘했네. 생각 잘하고 있구나. 이제 뭔가 열심히 하고 있구나 생각이 드는 거지. 합리적으로 바꿨다. 세액공제 이것도 이제 역시 들어왔다. 됐죠? 요 개정사항 이해됐나요? 됐고요. 그다음 4번이 부담부 증여야. 부담부 증여. 그러니까 요게 요 세액공제에 대해서 이렇게 2월에서 여기 말고 이제 이 세액공제를 여기다 집어넣은 거야. 2월에서 2월 세액공제 집어넣었을 때 여기 이제 아니라 여기는 이제 여기다 집어넣는 게 아니라 이제 과표 나오고 세액 나온 다음에 세액공제를 받아 먹겠지. 이제 세액공제 2월에서 여기 아래쪽에 들어가겠지. 만약에 들어간다면 이렇게 세액공제 받은 그거를 가지고 신고받은 세무서가 이걸 확인해 보려고 이게 진짜 세액공제 2월 된 게 이때가 진짜 맞는지를 보려고 장부 주세요 불태웠는데요. 문제가 되니까 1년간은 보존할 건 똑같이 들어왔고 그죠? 그리고 얘를 이렇게 하면 들여다봤더니 2월 세액공제가 이게 잘못된 거야. 세액공제가 실제 없는데 세액공제 2월 뻥친 거야. 이렇게 되면 그러면 그때도 가서 세액공제 안 받는 걸로 돌려야 되는 거니까 그러려면 부가권이 살아 있어야 되는 거니까 제척기한도 연장 똑같이 연장됐다. 1년간 여기 안에 집어넣어 버렸던 결손금 이거를 이 규정에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같이 가면 되지 뭐. 똑같은 취지로 움직인 거니까. 됐죠? 이게 그 다음에 4번 하나 더 있죠? 예외가 이게 이제 부담부 증여라는 거야. 부담부 증여에 대한 제척 기간. 부담부 증여는 이제 뭔지 알죠? 부담을 지어준 증여니까 뭐가 섞인 거야? 증여와 양도가 섞인 거야. 그래서 원래 이제 뭐냐면 얘가 갑이 있고요. 여기 이제 을이 있어. 을이 뭐 아들이든 딸이든 이렇게 해서 갑이 이제 을에게 이렇게 이제 증여합니다. 그럼 건물 하나가 있다면 건물 하나를 증여해요. 이 건물이 10억짜리래요. 10억짜리 증여해요. 그러면 이제 을은 어떤 세금 내? 증여받은 을이 증여세의 세부담을 지는 거예요. 이게 단순 증여라고 하는 거야. 단순히 그냥 증여하는 거지. 10억짜리를. 그러면 아들 딸은 받아가지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수증자, 증여자가 되고 수증자가 되고 이렇게 하면서 얘가 증여세 부담만 지면 끝이야. 그죠? 이러면 끝이야. 근데 부담부 증여란 말은 부담부 증여. 그러면 부담부 증여는 여기다가 이제 증여해주면서 부담을 좀 지어주는 거지. 아들아, 딸아, 10억짜리 건물 너한테 증여해 주는데 그 건물의 세입자들한테 받은 임차 보증금이 있다. 그 네가 좀 떠안아야 되겠다. 아니면 은행에 대출 받고 산 거니까 대출금 4억만큼 네가 갚아야 되겠다. 이렇게 부담을 지어주는 증여야. 그게 부담부 증여라는 거야. 원래 처음에 10억 그냥 하면 이게 단순 증여. 이거 부담을 지어줘야 돼. 단순 증여. 이렇게 해서 얘가 그냥 10억만큼 증여한 거를 단순 증여로 봐서 요걸로 이제 결정이 된 상태야. 증여세는 정부부가 세목이니까 이제 결정하겠지. 신고하고 하면 또 세무서에서 받아서 결정하면 확정되는 세금 아닙니까? 정부가 세목이니까 상증세, 종부세가 상증세 맞죠? 그럼 얘가 이걸로 결정이 된 상태야. 근데 나중에 뭔가 분쟁이 되고 등 하는 과정에서 이게 아닙니다. 단순 증여가 부담부 증여입니다. 라고 주장을 하게 된 거야. 그래서 을이 주장하는 거지.
아, 증여세 10억에 대한 증여세 냈는데 사실은 부담부 증여입니다. 그럼 이게 아니고 이게 아니고 결정됐지만 이걸 대해서 이거는 부담부 증여입니다라고 주장해서 부담부 증여. 여기에서 채무를 을이 4억만큼 떠안는 조건이었습니다라고 한 거야. 부담부 증여. 검토해봤더니 맞아 그게. 맞으면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부담부 증여가 돼버리면 어떻게 돼? 갑은 뭐 내야 돼 이제? 양도세를 내야 되는 거야. 맞죠? 양도세. 그래서 갑 입장에서 양도란 건 뭐야? 뭔가 유상 대가성 있으면 양도인데요. 대가성 있잖아. 물론 얘가 공짜로 증여했다고 하지만 자기가 갚아야 될 빚 4억만큼을 얘한테 떠넘겼기 때문에 그 4억 원의 치에 대해서는 이제 양도의 개념이 성립돼서 양도세를 낸다는 거야. 아셨죠? 그럼 이제 부담부 증여입니다라고 주장했더니 을이 보니까 맞으면 증여세를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이게 맞으니까 이제 이게 맞으면 얘를 감액 경정해야 돼. 감액하는 경정해야 돼요. 이것도 역시 8년 만에 만약 이런 일이 발생했어. 8년 만에 이렇게. 그럼 하게 되면 증여세는 워낙 제척기한 자체가 원래 출발 자체 10년이니까 가능하죠. 이걸 감액하는 게. 세금을 늘리고 줄이는 게 다 부가권 제척기간이야. 부가권이야. 그게 있어야지만 늘리거나 줄이거나 다 가능한 거야. 줄이거나 늘리거나 얘는 할 수 있잖아. 감액 경정. 오케이. 얘는 가능하죠. 얘는 가능한 거야. 8년 만에 했어도. 그러면 이제 세무서에서는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이제? 당연히 증여세 감액해주면서 이제 통보가 돼서 이쪽 관할 갑에 관할 세무서장이 이제 나서서 양도세를 또 부과해야 되는 거지 이제 양도세가 맞으니까 그래서 이 4억에 대해서 얘가 이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려고 해요. 근데 양도소득세 얘만 놓고 봐요. 얘는 제척기한 몇 년이야? 얘 신고해서 안 했어? 갑이 양도세를 안 했잖아요. 안 하니까 무신고로 본다면 몇 년이야? 7년이죠. 이게 사기나 부정행위 아니기 때문에 7년이야. 지금 8년만 했다면 이거 할 수 있어 없어? 부과를 못 하잖아요. 이런 어이없는 이건 하나의 세트인데 얘가 줄어들면 얘는 양도세로 해서 세금 매겨야 되는데 얘만 줄어들게 하고 양도세는 부과를 못한다면 이건 안 되겠지. 그죠? 그래서 양도세 이걸 부과해야 되는 거야. 얘는 감액 경정하고 얘는 이제 부과해서 세금을 때려야 되는데 이것도 제척 기간 부과. 근데 이거는 못한다 이거죠. 얘는 오케이인데 이러면 불합리한. 그럼 얘를 가능하게 만들어줘야지. 그럼 제척 기간을 예외를 둔 게 된 거예요. 왜? 그러면 부담부 증여는 하나의 세트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에 대한 제척기간을 뭘로 맞추면 돼? 더 긴 쪽에 맞추면 되지. 증여세 쪽에다가. 그죠? 그래서 증여세 제척기간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뭐 따로 논다는 둥 양도세로 맞춘다는 둥 다 틀린 질문 되는 거죠. 뭘로 맞춘 거야? 증여세 쪽으로 맞춘 거야. 그래서 얘는 따라가는 거야. 증여세 쪽이 제척기간을. 그래서 요거를 이제 가능하게 해주는 거예요. 해주기 위해서 이 양도소득세 부담부 증여시 요거에 대한 제척기간은 증여세 제척 기간을 적용하는 거예요. 요거 그래서 제척 기간을 돌려보 양도세의 제척 기간을 이렇게 맞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마지막 예외 제척 기간. 그래서 거기 4번 가 보시면 참고에 4번 부담부 증여 시 양도세 제척 기간. 부담부 증여에 따라 증여세와 양도세가 과세가 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아래 증여세에 대한 제척 기간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죠. 양도세 제척 기간은 증여세에 대한 제척 기간을 적용한다. 이걸 바꿔치기 하면 틀린 거죠. 앞뒤로 증여세를 양도세랑 바꿔치기 하면 틀린 질문 될 겁니다. 됐죠? 따로 한다, 각각 적용한다 이렇게 하면 틀린 질문 되는 거고요. 상황을 잘 이해했다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예외야. 됐죠? 정리됐죠? 됐고 그 다음 이제 예외 봤으면 이제 특례를 보면 돼. 특례. 예외까지 정리가 됐죠? 하나하나 잘 봐놓으시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공부하는 게 나중에 2차 세법학 가게 되면 세법학 때는 여기에서 우리가 쓰는 거야 이제 백지에다가. 근데 쓰는 건데 크게 부담 가질 거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제목 달고 제목을 잘 달아야 돼. 다양하게 많이 쓰는 내용을 물어봤다면 제목 갖고 채점할 거야. 내용 어떻게 들여다봐. 제목 보면 아 이거 있네 교수님이 그렇게 만들어서 정리하면 돼요. 너무 많이 써 탈이야 나중에 걱정하지 말고 모의고사 내면은 너무 많이 써갖고 탈이에요. 내용을 너무 많이 써서.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정리할 거다. 어차피 겹친다. 국기법 자체가 다 겹치는 건 맞지만 이것도 그 2차의 세법학에도 중요하게 다뤄지는 거니까 겸사겸사 지금 해놓으면 동차 공부가 되는 거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이 이제 특례 제척 기간. 특례 제척 기간은 이제 특례. 이제 특별히 이제 규정을 만든 거지. 이제 크게는 둘로 구분합니다. 잡다한 것도 막 있지만 일단 첫 번째가 상증세 포탈이에요. 특례 제척 기간 첫 번째가 상증세, 상속세, 증여세 예 포탈이 발생했대요. 워낙 긴데 상증세는 거기다가 또 포탈이 발생하게 되면 더 길게 가져가겠다는 거야. 이건 정말 알기 어려웠다는 거지 이제. 그럼 얘는 사유가 먼저 있을 거야. 사유.
그래서 사유를 만족하게 되면 여기다 써놓을까요? 포탈은 결국은 제척 기간 자체가 요 제척 기간이 요런 사유들을 만족하게 되면 얘가 안날부터 제척 기간 자체가 안날부터 1년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지나면 이제 못 매기는 거야. 제척 기간이 안날부터 1년이야. 그래서 세무공무원이 알았는데 안날부터 1년 하고도 이틀 지났네요. 아유 안타깝다. 이틀 전에 알았어야 되는데. 이틀 전에 부과했어야 되는 건데. 이럴까요? 안날이란 게 뭐야? 너무 이건 주관적이잖아요. 그 주관적인 거 그대로 하겠다는 거야. 나는 안날부터 1년 이틀 지났는데 1년 지나고 이틀 지났는데 나는 한 달 전 알았다고 해도 할 말 없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건 계속 따라다니는 거야. 알았으면 1년 내에 매기겠다. 그냥 임의적으로 넣는 거야. 안날부터 1년 그냥 어떤 표현을 해 하고 싶으니까. 안날이란 표현 자체가 웃기잖아요. 안날부터 1년이다. 그래서 계속 부과할 수 있게끔 만든 거지 이제.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요 안에서 첫 번째는 이제 사유가 있죠. 어떤 것들이 포탈 사유로 특례 제척기간 하는 거야라고 하는 게 사유. 이 사유가 엄청 이제 이것저것 늘어나다 보니까 8가지가 지금 돼 있어. 사유 8가지에 대해서 그냥 훑어보시면 돼요. 크게 부담할 거 아니고요. 알기 어렵겠구나라고 느낌 가지시면 돼. 사유를 검토해 보면 돼요. 사유 잠깐 볼까요? 사유 기억부터 이음까지 돼 있네요. 기억은 뭐죠? 제3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래요. 마지막에 취득한 경우라고 밑줄 쳐놓으시고 취득한 경우. 제3자라는 얘기는 타인 앞으로 돼 있는 건데 사실 이제 피상속인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 친구분한테 이렇게 넘겨놓은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 한참 지나가고 제척기간 지난 다음에 누가 찾아오시더니 어르신 찾아오시더니 자네 선친께서 남기신 거네. 라면서 울면서 하면서 이렇게 착한 분인가 봐.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그래서 약속을 지킨 거야. 20년 만에 와가지고 이렇게 준 거예요. 이렇게 준 거야. 이런 것들 과세가지 찾기 어려울 거 아닙니까? 알았다면 그때부터 1년 내 매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3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거를 이제 나중에 이제 상속인 수증자가 취득한 걸 알았다. 세무공무원이. 근데 이게 취득한 경우라고 제가 밑줄 치라고 한 거는 과거의 표현이 보유한 경우라고 보유하는 경우라고 했어요. 그럼 이렇게 취득했다가 팔아버리면 지금 보유한 게 아니면 그 못 매기게?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지. 표현이 이상하게 돼 있어가지고 취득한 경우가 맞죠. 취득했다가 이후에 나중에 다시 팔았다는 걸 과세관청이 알았다 하더라도 어쨌든 팔아서 지금 갖고 있지 않다. 보유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매길 수 있어야죠. 당연히 매겨야지. 한번 받았으니까. 근데 그래서 다 보면 취득한 경우라고 표현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거 혹시라도 이제 뭐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고 나올까봐 취득한 경우다. 아셨죠? 표현 취득한 경우다. 니은은 뭘까요? 계약을 맺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분양 같은 거 상가 분양 같은 거 받으시면서 계약금 내고요. 중도금 내고 잔금 치르기 직전에 돌아가신 거야. 그 돌아가신 다음에 아들 딸이 잔금 치르고 아들 딸 앞으로 등기를 한 거야. 그러면 잡아낼 수 있을 것 같죠? 쉽지 않다. 이게 실무적으로. 이 분양이나 이런데 분양회사 같은 데들도 나중에 뭐 전수검사하고 막 등등해서 분양자가 누군지를 다 밝히고 하면 좋은데 그렇게 밝히려고 해도 이제 분양회사들은 다 2, 3년 만에 다 갈아엎기 때문에 회사가 없어져 버리고 다시 또 갈아타고 이런 일이 빈번하단 말이에요. 확인이 좀 안 되나 봐. 우리는 확인된다는 전제로 나중에 상증세법도 공부하시면 거기서 계약 이행 중에 사망하면 어떻게 되지라고 하는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데 실제 실무적으로는 찾기는 되게 어렵다. 그죠? 이렇게 확인하기가 그런 게 니은이구나. 디귿은 말 그대로 외국에 있는 자산이에요. 국외에 있는 상속재산이나 직여재산을 상속인 수증자가 취득했다. 찾기 어렵겠죠. 외국에 있으니까. 외국에 남긴 거, 전 세계에 있는 재산의 등기나 이런 등기, 미국의 등기 이런 거 우리가 어떻게 알아? 소유권 변동을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찾기 어려울 건데 알았다면 1년 내 매길 수 있다. 그런 거예요. 리을은 뭘까요? 마찬가지죠. 디귿도 마찬가지고 리을도 마찬가지. 등기나 등록이나 명의회사가 필요하지 않은 거래요. 등기나 등록이나 명의회사가 되면 소유권 변동을 국가가 확인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닌 이런 뭐 서화나 골동품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지하실에서 할머니가 손주 불러가지고 이거 네 거다라고 한 거예요. 알고 있어 너 10살짜리 꼬맹인데 알고 있어라.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이제 성인 돼 가지고 이제 하다가 어떻게 시장에 유통되는 과정이 또 되고 이런 거액짜리 물건이 나오게 되면 세무공무원들은 어떤 팀이 있어 갖고 파기하다 보니까 이게 할머니한테 받은 걸 나중에 알게 된 거야. 이런 거죠, 이제. 그러지 않으면 드러나지 않겠죠. 계속 30년 40년 있다가 이제 나오게 되면 그럼 모를 거야. 또 몰래 또 이제 밀반출시키고 막 그래 버리면 못 찾아낼 거예요. 찾기 어려운데 만약에 찾아냈다면 1년 내 매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다. 다 찾기 어려운 것들이네. 외국에 있는 것도 찾기 어렵고 등기나 등록하지 않는 것들, 명의회사 같은 거 하지 않는 것들, 확인할 수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구나. 느낌. 구체적으로 막 꽈서 나오고 하는 건 아니야.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한번 읽어보는 거지. 크게 부담 갖지 마시고요. 미음은 뭐죠?
증여하고 하면 수증자죠. 증여받는 수증자 명의로 되어 있는 증여자의 금융자산이야. 할머니가 돈을 조금 생길 때마다 집어넣어. 근데 이거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 거야? 수증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응? 손주 명의로. 근데 누구 계좌야 이거는? 할머니 계좌야. 할머니가 계속 돈을 생기면 넣는 거야. 자기 돈을. 근데 이름은 누구 앞으로? 손주 앞으로 해갖고 넣는 거야. 이렇게. 이런 것들을 나중에 또 알았다면 그렇다. 미음은 그런 겁니다. 수증자의 이제 손주의 명의로 되어 있는 증여자인 할머니의 금융자산을 그 손주가 보유하고 있거나 사용 수익하는 경우다. 예? 이런 것도 들어가 있네요. 비읍은 이제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이라고 돼 중간에. 피상속인은 돌아가신 분을 말하는 거지. 피상속인. 근데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해. 상속세가. 유산과세이라고 부르면서 돌아가신 분이 누구지? 거주자네? 그러면 이분이 남긴 국내외 모든 걸 과세하고요. 국내외. 우리 거주자 비거주자 할 때 판단 그 개념처럼. 그다음에 돌아가신 분이 만약에 비거주자래. 그러면 국내에 남긴 것만 과세하는 것이 이제 비거주자가 국내에 남긴 것만. 아셨죠? 거주자가 돌아가셨으면 국내외 다 과세하고 비거주자면 국내 것만 과세하는 거야. 근데 비거주자는 외국에 있는 비거주자가 돌아가셨으면 국내 남긴 거를 과세해야 되는데 우리가 알아 몰라 세무서에서. 외국에 있는 스미스가 죽은 걸 어떻게 알아? 쉽지 않잖아요. 전 세계 지금 몇십억이야? 60억 뭐 몇십억이 된다면 그 인원들 다 합학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재산 갖고 있는 것들 가지고 이게 죽었어? 죽었으면 상속되겠네? 이걸 파악하는 것도 규정상 있지만 쉽지 않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것도 해서 알았다면 1년 내 매길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시옷은 뭐 명의탁 증여어제라는 거 많이 들어봤잖아요. 명의탁 증여어제. 명의신탁 증여어제는 상당히 중요하다. 나중에 2차 때. 개념은 뭐야? 명의탁 증여어제는 잠깐 명의를 신탁한 거예요. 요거를 증여로 의제한대요. 명의탁 증여어제. 명의를 제3자한테 넘겨놓은 거지. 갑이 주식을 샀어. 자기 앞으로 해. 자기 앞으로 하게 되면 주식이 자기 앞으로 들어오는 순간 과점주주가 돼. 50% 초과. 그러면 지방세 쪽에 또 세금 내는 것도 생기고. 그다음에 우리 또 뒤에 보실 또 2차 납세무라는 거 생기고. 여러 가지 이제 과점주주는 약간 안 좋은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 거야. 그래서 과점 50% 초과하면 과점주주야. 50% 초과. 그럼 얘가 45%야 지금. 그리고 7%만큼을 사. 그럼 52%가 되겠네. 그럼 과점주가 되겠네. 싫으니까 남 앞으로 옮겨 놓는 거지 이제. 이런 식으로 또 자기 앞으로 뭔가 하게 되면 재산을 그러면 자기가 지금 세금 못 내고 해서 지금 압류 걸고 막 그러는데 자기 앞으로 한번 뺏기게 생겼네. 남 앞으로 옮겨. 이런 여러 가지 강제징수 면탈하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갑이 여기 을에게 명의를 신탁해 놓은 거야. 그래서 주로 주식 같은 것들이 나와. 토지나 건물은 다른 법에서 못하게 막아놨기 때문에 과징금 매기고 막 그런 과태료 매기는 식의 개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빼고 주식이야 주로 주식을 명의를 이제 을 앞으로 명의 개설한 거야. 갑의 건데 갑이 돈 주고 샀는데 그걸 을 앞으로 이렇게. 그러면 주식이 지금 을로 넘어간 거랑 마찬가지인데. 근데 이거는 이제 형식을 따져봐요. 형식은 뭐야? 주식이 얘로 넘어갔는데 돈 받아 안 받아? 명의만 이쪽으로 넣어서 명의 신탁을 해놓은 거니까 이때 돈 받지 않으니까 형식은 증여야. 형식은 증여야. 그죠? 형식은 증여. 근데 여러분 실무에는 실질은 뭐죠? 실질은 명의 신탁에 불과한 거야. 명의만 신탁한 거지. 그럼 우리가 이미 봤던 실질과세 원칙에 따른다면 실질과세는 실질에 따르니까 그러니까 명의 신탁이니까 이거는 증여가 아닌 거야. 넘어가 있지만 명의만 신탁해 놓은 거고 나중에 돌려받아 갈 거기 때문에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게 맞지만 이와 같이 아까 봤던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얘가 이렇게 세금 회피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과징금 때리겠다. 과징금. 과태료 물겠다. 이 증여세를 통해서 과징금 때리겠다. 그래서 증여 의제하는 거야. 증여 의제해서 이거 증여로 보겠다. 그럼 뭘로 보겠다는 거야? 형식에 따라 증여로 매겨버리겠다는 거. 이거 아니고. 실질은 명의탁에 불과하지만 증여세를 매기는 과징금을 때리겠다는 그런 구조가 이게 명의탁 증여어제인데 이런 내용들 지금 들어보니까 찾기 쉬워 어려워? 이거 찾아내기가 어려운 거야 실무적으로. 이것도 알았다면 1년 내 매길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원래 없다가 들어온 거야 최근에. 밑에 두 번째 있는 거 아니야. 밑에 두 번째. 여기 들어왔고 이응 이게 들어온 순서야. 그래서 시옷 이게 최근에 들어왔다. 명의탁 증여어제도 특례 제척 기간이구나. 요 정도는 이제 중요하니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 개정이기도 하고. 이응은 뭐죠? 가상자산 하니까 느낌 오죠? 그죠? 요걸 제대로 관리하겠다고 가상자산 사업자를 이제 뭔가 허가를 해주면서 뭔가 하면서 운용하려고 지금 해요. 제대로 관리하고 싶어서 하는데 그걸 통해서 하지 않았대요. 이거 통해서 하면 국가가 파악할 수 있는데 이걸 통하지 않고서 그죠? 뭐 P2P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에는 이제 확인하기 어려우니까 이 경우에도 이제 제척 기간을 길게 하는 걸로 최근에 들어왔다 개정돼서 그래서 시옷과 이응이 최근 들어온 것들이다. 이런 것도 좀 눈여겨 볼 필요가 있겠네. 최근 개정이니까 아셨죠?
요거 뭔지 알겠죠? 여기다 증여제 이런 것들 요거 찾기 어렵다는 거야. 이렇게 명의 신탁 증여제. 요 내용은 세부적인 내용은 2차 때 공부하시면 된다. 됐죠? 이런 것들이 이제 있네요. 그래서 요 사유들 8가지 이런 것들 중에 하나 이제 써놓은 거고 이런 것들은 이제 몰토본 정도로 하시면 됐고 더 중요한 건 이제 2번 이런 사유를 만족하면 이제 알았다면 1년 내 매길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거를 배제한대요. 이 규정을 특례를 적용하지 않겠대요. 배제. 배제는 첫 번째가 망자에게는 죄를 묻지 않는다. 뭐 이런 개념이야. 그래서 돌아가셨다면 누가? 상속인이. 지금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상태에서 상속세. 근데 상속인이 다 또 사망해 버렸네. 나중에 알아갖고 때리려고 했더니 상속인이 다 사망한 상태야. 상속인이. 상속세는 이제 상속인이. 그다음에 증여세는 이제 살아생전에 주는 거니까 그 증여한 자와 증여자와 앤드 수증자가 모두 사망한 거야. 이건 증여세, 이건 상속세. 피상속인 이미 사망해서 상속세 발생한 거고 그 상속받은 상속인도 사망한 거야. 그런 다음에 알아낸 거야. 그럼 그때는 못 매긴다는 거야. 알았으면 1년 내 매기려고 했더니 이런 상황이야? 이때는 매기지 않는다. 그러면 죽으면 끝나는 거네. 죽었으면 매기지 않는 거니까. 그래서 뭐라고 불러 이거를? 평생 제척기간이라고 불러. 평생 제척기간.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 따라다니니까. 알았다면 1년이라고 하는 건 추상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2년, 3년 지났든 뭐랬든 난 어제 알았어라고 할 말이 없으니까 계속 따라서 이건 알았다면 매길 수 있다. 정말 알기 어려운 거니까 악착같이 매기겠다라고 하는 건데 돌아가셨어? 죽었어? 사망했으면 매기지 않아. 그래서 살아생전에는 따라다닌다. 평생 제척기간 이렇게 부른다. 평생 제척기간. 아셨죠? 1번. 그 다음 2번. 요렇게 8가지 쭉 해놨는데 8가지 조가 합계야. 합계. 그래서 포탈색. 지금 포탈이니까 포탈색 산출 기준. 산출하는 산출 기준되는 그 재산가액 합계가 저 8가지 모두 합계야. 합계가 이게 50억이 안 된대요. 50억 이하래요. 상속세 증여세는 금액 단위가 큰 세금이야. 50억은 작다고 생각하나 봐. 50억 무지하게 큰 돈이지만 이쪽에서는 금액이 50억이야. 이 평생 따라다니는 건데 이건 거액 갖고 장난쳤을 때만 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전체 합계가 50억이 안 되니 그런 경우는 하지 않겠다. 이때는 특례 제척 기간 알았다면 1년 내 매기는 거 안 하겠다. 일반 원칙 제척 기간만 하겠다라고 하는 거야. 이건 하지 않겠다. 50억 이하라면 이 2가지로 기억하면 돼요. 배제. 이런 얘기가 27페이지 나와 있죠. 거기 상단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 돼요. 됐죠? 맞습니다. 됐어요. 그다음에 이제 기타 제척 기간이라고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 다시 특례는 요게 1번이고 그다음에 2번이 이제 조세 쟁송에 대한 얘기인데 쟁송에 대한 얘기가 있고 그 외에 나머지 잡다한 게 쫙 아래쪽에 있는 거 다 그런 것들이야. 다 중요하겠죠. 오른쪽에 1년 주로 1년이야. 1년. 다음 페이지 가시면 또 뭐 2개월짜리도 나오고 막 하는데 특이한 것들이고요. 다 1년으로 가는 것들인데 요걸 좀 훑어보는 것들 하셔야 돼. 하고 그 다음에 제척 기간에 대한 기산일도 잠깐 보겠네요. 그 다음에 소멸시효까지 보고 하는 거를 해야 되는데 잠깐 쉬었다가 진행하죠. 쉬었다가 지금 힘드니까 그래서 어차피 못 끝낼 거 그래서 요 내용을 지금 하고 문제까지 못 푸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 잠깐 쉬었다가 이제 하나 지금 어떻게 하는지 번지수 맞죠? 요거 1번 받고 양가로 2번 볼 거예요. 이제 쟁송에 대한 걸 볼 거예요. 보고 나머지 쫙 본 다음에 문제까지 풀어보자. 예.